큐어TV. 당신의 의료를 큐! 당신의 건강을 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큐어TV입니다. 큐어TV입니다. 네, 코로나가 정말 질기네요.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의 그 최전선에서 가장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감염내과 선생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염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박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계시는 병원이 3차 병원, 대학병원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확진자가 지금 입원해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이제 환자가 입원을 전병실에 다 입원을 하고 계시다가 네. 오늘 이제 마지막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끝났죠. 네. 마지막 환자를 퇴원시키신 네. 거예요? 네. 병원에서도 감염 관리를 하시지만 혹시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도 뭔가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시나요? 저희 병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생활치료센터가 이제 국제센터다 보니까 외국인 환자들,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들이 주로 격리되어 있는 그 공간이어서 거기도 같이 저희가 보고 있고요. 우리 전편에서 선생님이 이제 역학조사 쪽에서도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셨다고 네네.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역학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네. 역학조사가 전염병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역학조사라고 하는 거는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유행이 되지 않도록 감염병의 원인을 찾고 그것의 전파 경로를 찾아서 최대한으로 차단을 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유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역학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 광범위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저희 감염내과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방역이 잘 정착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메르스라고 하는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메르스에 합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심이 생겼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뭐 밀접적 접촉자로 분류됐다라고 했을 때 자가격리 수칙을 잘 준수한다든지 또는 확진자가 됐었을 때 본인들의 동선을 최대한으로 공개를 하려고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역학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 역학조사가 다른 때와 좀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다르게 진행이 됐다기보다는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의 특성인데 메르스라든지 이전의 사스나 또는 다른 감염병의 전파 양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무증상 전파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 환자의 동선을 파악을 하면은 이게 방역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동선을 모두 다 차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방역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조금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끝이 날 것처럼 안 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어요. 무증상 전파. 실제로 역학조사관으로 활약을 하셨었죠? 네. 2015년부터 18년까지 역학조사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네, 가장 첫 해 때 역학조사가 뭔지를 처음으로 들었던 그 순간에 메르스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과에서 어디를 가래요. 평택 성모병원이라는 데를 가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뭔가 이 평택 성모병원에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이 이제 보름 동안 무려 30여 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막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메르스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도 사실 거의 몰랐다가 이제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뭔가 대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역학조사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긴 있었죠. 네. 근데 그때 저희는 뭐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전공 1년차 때 사실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끼리 역학조사 하는 그 순간에는 전공 1년차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네. 느낌이 확 오는데요. 네, 그런 순간들을 거쳐가지고 메르스 방역을 처음엔 대응을 했었었고
그때 당시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누군가를 파견한다, 뭔가 대응을 하러 나간다라고 하면 그냥 저희들끼리 나가는 거였었어요. 네.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방역관과 역학조사관과 뭐 이런 팀이 나가는데 그때는 네. 저희 그냥 딸랑 나가는 거 그게 전부였었거든요. 네. 그게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항생제 내성균들의 그런 역습에 의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이제 카바페넴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광범위 항생제가 있어요. 이 카바페넴의 내성인 균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국내 의료기관의 슈퍼박테리아 감염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병원들에서 어디 병동 문 닫아라 뭐 이렇게 이제 방역을 하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다가 이제 마지막 전역을 앞두고서는 이대목동 사건이 신생아 생겼었죠. 네, 신생아. 네. 서울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럼 그때는 현장에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대목동 때요? 네. 그때 사실 이대목동에서의 경험이 저한테는 정말 잊혀지지 않은 경험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가슴 아픈 네. 일이기도 하고. 이게 두 가지 의미에서 가슴이 아팠어요. 첫 번째는 아기들이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도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두 번째는 저희가 하는 모든 역학조사가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료인을 공격을 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된 것 때문에 불편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기들이 죽었던 원인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폐혈증에 의해 가지고 사망을 한 걸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었었고 그 폐혈증을 일으켰던 균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가지고 그 아기들한테 주입이 됐을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이 이제 역학조사관들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 역학조사하면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광범위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보통 하시는 게 맞나요?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비말 감염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침 방울이 튀었을 때 여기서 이제 감염병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침방울이 닿는 공간에서는 바이러스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그 공간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얼마나 가까이 머물렀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역학조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어떤 시스템적인 거라든지 이런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은 네. 결국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또는 진실성 있게 인터뷰에 대응을 해주시는지 이런 것들과 또는 역학조사를 관장을 하는 조직 자체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이 국가기관에서는 이제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역학조사가 같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한테 제한을 한다든지 제약을 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았었어서 네, 뭐 나의 대답이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명의 대답이 조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전염병을 막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좀 표현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초반에 엘리베이터에서 10분 미만으로 노출이 됐던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확진 환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단 1분 동안 함께 탔던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짧은 순간에 노출이 되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환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걸린 누군가는 생명이 지켜야 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주시고 뭐 메르스 때보다 코로나 때 지금 훨씬 이제 시스템적으로 많이 개선이 된 만큼 앞으로 또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언제쯤 끝나나요?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그렇죠. 저희들이 초반에 한 3, 4월까지만 하더라도 여름에는 한번 좀 잠잠해졌다가 가을에 다시 발생하면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빠르게 2차 유행이 시작을 했고 그게
9월 달이 되면 아마 다시 또 대규모 유행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네, 지금은 진짜 그냥 같이 사는 수밖에 없고 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시민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생활 방역의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저는 뭐 마스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게 손위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마스크는 이제는 어느 정도 생활화가 됐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전파되는 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게 침이 튀어서 전파되는 것보다 내가 그걸 만져가지고 내가 나한테 묻히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나 손 닦는 거 그것만 잘 지키셔도 그래도 예전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조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한편으로는 좀 착잡한데 저희 애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애들이 도대체 이제 마스크가 벗고 사는 세상이 어땠는지 막 맞아요. 상상을 네. 못할 그럴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또 금방 가네요. 오늘 정말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지방에서 또 와주셨는데 또 한 걸음에 흔쾌히 수락해주시고 또 많은 도움되는 얘기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